그러면 치료는 언제 하느냐? 비로소 3대 영양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작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유방갑상선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제가 유방갑상선을 전공하기 전에는 간담체, 그러니까 간장, 췌장, 담도를 수술하던 외과 의사였었는데요. 이 외과 의사의 생활이 너무 고달프거든요. 의사로서의 보람이 별로 없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의사예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분이 간담체 외과 의사이신데 이 외과 의사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을 하고, 물론 뭐 심장이나 뇌 수술도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 중에 아주 큰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는 멋진 의사인데 생존 기간이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요. 췌장암이라는 것이 진단을 받고 보통 1년을 넘기면 좀 잘했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담도암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간암도 대부분은 이 간경화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로서는 4시간, 보통은 6시간, 길게는 12시간의 노력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외래에서 많이 보지를 못하니까 짧은 기간밖에 못 뵀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뭐 1년 조금 넘으면 이제 합병증으로 병원 오시기도 힘드시고 금방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외과 의사로서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분들과 오랫동안 같이 볼 수 있고 또 완치를 내가 내 손으로 했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전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갑상선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 1등이에요. 몇 년간, 지금 10수년간 계속 1등인데요. 한때는 갑상선암이 유방암을 앞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수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요즘은 이제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고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유방암이 1등이 됐거든요. 전 세계 통계를 봐도 유방암은 항상 여성암 1등입니다. 그럼 여성암으로서 1등이 전체 암에서 어느 정도냐? 보통 한 2위 내지 3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또 특히나 유방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한테는 유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자궁과 난소도 여성의 특징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유방이 여성한테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위들인데 이렇게 질병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질병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부분은 유방암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유방암을 목표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항암 기법들이 뭐 주사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요즘은 면역 항암제까지 최신 항암 치료까지 전부 유방암에 다 해당이 되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생존율이 좀 길고 비교적 안전하고 치료 방법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방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것 중에 제일 흔하게 생기는 질병, 통증이에요. 유방이 이제 아픈 거죠. 근데 아프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찌릿하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붓거나, 이게 문제들이,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게 제일 흔한 문제죠. 조금 더 보면 겨드랑이까지도 이제 좀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뭐 혹이 만져져요. 이런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흔한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알 수 있는 증상들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나라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유방이 건강한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이제 한다 그러면 이 유방에 생기는 질환들은 굉장히 이제 폭넓고 다양하게 많은 여성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늦었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혹이 만져져도 작은 혹이 만져질 수가 있고 뭐 큰 혹이 만져질 수가 있겠죠.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암 때문에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유두를 잘못 자극해가지고 그냥 상처 때문에 또 피가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증상 하나로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죽지는 않을까? 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치료에 임하는데 치료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항암 주사 이런 거는 머리가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속이 너무 불편해서 먹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치료를 받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두 번째예요.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 또 생기는 문제는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이제 제일 많은데,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딱 닥치면 그때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지나버리면 그걸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재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탁 겪고 나서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이제 1년쯤 지났을 때 걱정이 조금 잊혀질까 할 때 재발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을 넘기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2년을 좀 넘겼다 싶으면 이제 또 정기적인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또 불안감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재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환자들을 항상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되면요, 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방암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들을 잘 따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생존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1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우리가 이제 보통 5년으로 암이 이제 치료가 됐는가 아닌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5년 생존율이 무려 뭐 95%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2기가 되면 그래도 90% 정도 가까이가 이제 돼요. 근데 3기가 되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75%에서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 4기가 되면 50%에서 왔다 갔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고, 그 일찍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해주게 되고, 요즘은 뭐 근처에서 유방 클리닉도 굉장히 많고, 또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병원을 쉽게 찾아가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뭐 유방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암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유전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세포가 변성이 되고, 이 변성되어 있는 세포에서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유방암을 이제 점점 더 번지게 만들고,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세포 개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재발이라는 것이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의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뻔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재발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에 유방암이 생겼던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유전자의 변형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한다고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가, 그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지만 재발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또 재발을 했더라도 내가 좀 다시 치료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가능성이 많은 거는 나이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가 노화되면서 자꾸 망가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암세포가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유방암에 좀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별이죠.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죠. 물론 남자는 그냥 가슴이라 부르고 여자는 유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남자한테도 유방암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비율로 본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계를 해보면 여성이 거의 뭐 99%가 되고요. 남자는 거의 1%도 사실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이제 일단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리고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대사질환인데, 대사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비만이에요. 비만과 유방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어가지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어떤 거는 에너지로 쓰고 일부는 쓰레기로 버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내 몸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만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대사질환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여성의 경우에 높아질 수 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가 젊은 여성들이 사실 더 많이 생겨요. 외국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뭐 60대가 지나야지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걸, 가장 많이 생기는 분포 나이대가 60대에서 70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40대, 조금 더 젊게는 30대에도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요, 내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서 검사하러 오는 20대들도 종종 있거든요. 나이가 젊은데도 유방암이 생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 젊은데도 세포 나이는 굉장히 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원인을 좀 교정을 하는데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암에서는 사실 이제 별로 없죠. 이게 어릴 때부터, 물론 소아암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소아암조차도 태어나면서부터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이런 게 유전적으로 뭐 유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성 유전학이 더 많이 관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걸린 사람 유전자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고요. 고리가 풀려가지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작동이 돼 버리는 게 바로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어떻게 먹는 것이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런 유전자의 고리를 풀고 닫고의 이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뭐 걱정을 하시거나, 내가 유방암이어서 혹시 내 딸이 유방암이 생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내 딸을 어떻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이 딱 생기면 현대의학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이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암의 본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그 중간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적군을 없애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이제 우리 편이 지치니까 적군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남아서 또다시 반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다가 폭탄을 빵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병사들이 다 죽게 되겠죠, 한꺼번에. 그런 효과가 유방암의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수술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를 없애버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잔챙이들, 폐잔병들이거든요. 그런 폐잔병들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내서 없앨 수 있도록 항암 주사요법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애들은 그렇게 항암 주사요법을 하긴 하겠지만 그 본거지에 원래 출동했던 전쟁터에 또 남아있는 잔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돼요. 물론 완전히 다 유방을 드러내버리는 경우에는 뭐 잔존 병력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지만 요즘은 수술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 수술의 역할은 그 본부 자체를 없애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잔병들, 폐잔병들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더 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3대 요법이 수술, 항암 정맥 주사요법,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유방에 한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 저 멀리 도망가 있는 놈들을 이제 잡아야지 되니까 항암 정맥 주사 치료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맥 치료 주사요법의 부작용이 너무 이제 세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맥 주사요법의 기전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냐? 백혈구가 가장 빨리 자라는 편에 들고요. 보통 수명이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7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장세포가 또 빨리 자라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보통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이제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뭐 보통 이게 키가 자라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계속 끝없이 자라는 것이 바로 머리털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톱이 계속 자랍니다. 눈썹 이런 것들도 잘 안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모가 생기고, 손톱이 색깔이 변하고, 손톱이 약해지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죠. 거기에서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몸의 털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게 이제 되는 거고, 피부도 더 말라가고, 근육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주사요법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야지 되는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좀 더 피해를 줄여보자, 암세포만 어떻게 찾아서 없앨 수가 없겠나 해서 면역 항암요법을 이제 주사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제 유방암에서는 이제 헐셉틴 이제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 건데, 그 주사요법은 정상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골라서 이제 없애는 건데,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도 암세포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 면역 항암요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원래의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조금 더 제대로 없애보자 라는 거죠. 부작용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표준 항암요법, 표적 치료요법, 그리고 면역 항암 주사요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잘 봐야 되는데, 누가 재발하느냐를 잘 봐야지 됩니다. 그 재발이라는 것이 결과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데 그게 원인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암 환자가 이제 됐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들 이렇게 쭉 보니까 난 운동도 너무 안 했고, 아무거나 막 먹고 있었고, 생활도 좀 이상했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바꾸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직업을 바꾸고, 이런 문제들을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라는 것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해지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업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암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정 음식이라기보다도 세포가 결국은 이제 나쁜 세포로 변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변하게 되는 거,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몸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방암은 비만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 했고, 비만은 대사질환이라고 했는데, 그 대사라고 하는 게 세포 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환경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대사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세포는 우리 몸에 한 30조 개가 있어요. 그 세포의 각
각각의 문제들이 다 합쳐졌다가 가장 약한 곳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암 환자는 내 몸이 다 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위장 세포가 더 많이 망가진 사람,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는 뭐 마찬가지로 유방에 더 문제가, 갑상선은 갑상선이 더 문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장 약한 부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먹는 음식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면 효과가 좋을 거고,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하는 문제가 되면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몸이 바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살이 찌고 우리가 뭐 계속 몸뚱이가 이제 커질 수는 있지만, 살이 찌면은 되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빵빵해지다가 살이 퍽 찌고, 빵빵해지다가 살이 찌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 단계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과 지방 사이로 대부분의 혈관들이 이제 지나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근육은 일정하게 있는데 지방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혈관은 계속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또 나빠지죠. 또 내 몸에 지방이 많으면 만성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염증 때문에 조직이 붓게 되고 혈액이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또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빠져 있는 혈액순환 때문에 내 몸에서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가 좀 손상이 되고, 그 제일 약한 부위에서 이제는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만을 만들어내는 세포 대사를 나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음식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입니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섭취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으로 또 먹게 되는 음식들 중에 이제 하나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도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내가 최소한의 양으로 이제 줄여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양이 사람마다 조금 틀려요. 뭐 설탕을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되고, 과일을 하루에 몇 개 먹어야지 되고, 이런 식의 정형화되어 있는 논리가 현대의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런 특징적인 자기 개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긴 해야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설밀과음을 좀 더 양을 많이 줄이셔야지 된다.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반발을 많이 받는 게 과일이에요. 아니, 과일은 좋지 않냐? 그 과일 먹고 뭐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좋죠.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이 식단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과일로 많이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음식이고, 사실 요즘도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영양제보다도 과일로 이런 뭐 미량 영양소를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신데, 과일의 가장 큰 문제가요, 달잖아요. 그죠? 이 단 문제가 과당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과당은 설탕의 역할과 또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당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설탕에도 물론 과당이 들어있어요. 포도당 50%, 과당 50% 이렇게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과당이 포도당과 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설탕 중에 포도당은 우리가 보통은 간을 통해서 근육에 쓰여지고 남아있는 것이 지방으로 가는 반면에, 과당은 바로 간에서 지방으로 가버리거든요. 쓰여지지 않고 지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설탕은 그나마 과당과 포도당의 50%가 있기 때문에 과당의 유해성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그 자체로 과당이 많거든요. 최고봉은 액상과당입니다. 보통 이제 음료수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액상과당들인데, 이 액상과당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만성염증이 생기면 내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렇진 않죠. 과일을 적절하게 드시면 되는데, 조심해야지 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한 끼 때우기로 과일을 드시지 마라. 두 번째,
배가 너무 부를 때, 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먹으면 이제 배가 꺼져. 수박 한 통 먹어봤자 화장실 한번 가서 소변 보면 이제 끝나.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배가 너무 부를 때 과일을 드시는 거. 세 번째는 배가 너무 고플 때 허겁지겁 과일을 먹고 와 이제 배가 불러서 밥은 못 먹겠는데 이럴 정도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가장 주의를 하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소식을 해서 잘 지내신 분들은 과일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과일식을 한다고 해도 식이섬유와 같이 드시면 또 유해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야채와 다 같이 이제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껍질째 드시거나 적당량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일단 좀 더 과당의 과일로 생기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이 현대의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좀 많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통계의학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법으로 해결은 돼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5명을 죽일 거냐,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거냐,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명도 살리고 1명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사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의학에서는 생명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의학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좀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일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현대의학은 주로 사고, 전쟁, 전염병 이런 걸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체계화되어 온 그런 의학인데, 요즘은 그런 뭐 전쟁, 사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 이 뭐 전염병 뭐 있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은 대부분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대항할 힘이 별로 없거든요. 전염병 중에서도 뭐 코로나 같은 거는 우리가 뭐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요즘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아프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거는 만성질환이에요.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드디어 질병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을 때는 치료하는데도 오랜 기간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게 고혈압이 생겨서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은 떨어져요. 숫자는 떨어지는데, 그러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그 다음에 고혈압이 다시 안 생겨야지 치료지 않습니까? 상처가 생겼는데 꼬매고 소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실밥 풀고 상처가 안 벌어져야지 치료가 되는 것처럼, 고혈압약, 당뇨약,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을 끊고 좋아져야지 되는데 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게 만성질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만성질환 중에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크게 미치는 게 대사질환이죠. 요즘은 나이가 조금 있다 그러면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이건 기본이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당뇨약 이런 것들도 먹고, 그 다음에 관절이 어디가 아프고 관절염 약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뭐 속의 문제들 때문에 약을 드시게 되고, 이게 약의 종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낫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통계의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건가, 만성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좀 넓혀 본 게 이제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의학의 효시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노벨상을 2번 받으신 분인데, 생화학 쪽으로도 1번 받으시고 핵무기를 반대해서 뭐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이신데요. 이 암 환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C가 이제 암에 좋다. 특히 고농도 비타민 C 주사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비타민 C 치료의 표시를 만들어 놓고 기반을 닦아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포 자체 또는 개체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분자의학의 기초를 또 마련을 하신 분이시죠. 이런 분의 이론에다가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있는데, 개인마다 그것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론을 딱 합쳐보면 분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이제 다뤄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주로 이제 요즘에는
영양제 처방 아니면 식습관의 교정 같은 걸로 환자의 질병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해보려고 접근하는 영양기능의학 부분이 조금 이제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만성질환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이 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먹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는 것은 사람마다 그걸 각각 다 교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기능의학적인 측면으로 이분을 다시 이제 재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에서 하는 기본적인 병리학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병리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변성이 되어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가를 미리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병리학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병리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5대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6대 영양소가 물이에요. 7대 영양소가 식이섬유고 8대 영양소가 공기입니다. 9대 영양소가 마음이에요. 9대 영양소가 이 생명체를 이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더 질병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진행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로 장에 문제가 생기고 물이 부족해서 탈수가 생기고 그 다음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비타민, 미네랄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몸에서 그닥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급성 탈수 이러면은 쉽게 목이 마르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비타민, 미네랄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요즘 내 몸이 왜 이렇지? 몸이 피곤한데? 여기저기가 뭐 뻐근하고 불편해. 이런 느낌들이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 질병으로 진단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질병 코드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은 이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치료는 언제 하느냐? 비로소 3대 영양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작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내가 이용 능력 자체가 떨어졌을 때죠. 그럼 이걸 누가 이용을 하느냐? 세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죠. 당뇨, 뭐 쉽게 얘기하면은 탄수화물이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포도당 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뭐 자가 면역 질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다 탄단지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세포 상태일 때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탄단지가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잘 바꿔 먹었다고 쳤을 때 미량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그 많이 부족하지 있는 상태를 음식으로만 다 보충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또 뭐 적정량을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양제로 좀 더 빨리 보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 5대 영양소가 해결이 되잖아요. 5대 영양소를 해결하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는 물도 잘 마시게 되고 식이섬유의 중요성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공기, 마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음식으로 꼭 챙겨 먹기 어려운 영양소는 사실 없는데요. 어떤 사람에서는 좀 더 많은 요구량이 또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정하게 음식으로 섭취를 했다 하더라도 소모가 많아가지고 빨리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보충을 좀 해야지 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비타민 B, C, D, 오메가3,
그리고 식이섬유에 해당하는 미강, 이렇게 이제 저는 꼽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에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코큐텐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 뭐 당뇨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뭐 크롬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고,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뭐 마그네슘, 뭐 이렇게 조금 더 자기만의 영양제들이 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들을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섭취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는 세포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특히나 세포 대사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세포막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메가3가 세포막을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좋은 세포막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 B, 또 비타민 B 중에서도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면역을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뭐 비타민 C,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B, C, D, 오메가3 미강에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이게 뭐 적정량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는 암 세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없고요. 주사를 통해서 아주 고용량을 넣었을 때 암 세포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C가 포도당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암 세포가 주로 이제 포도당을 먹고 살게 되는데, 많은 양을 또 먹어요. 굉장히 과식하는 애인데, 이 포도당을 먹다 비타민 C까지 막 이제 엄청 먹어버리거든요. 비타민 C가 정상세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암세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비타민 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이제 독성 물질들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독성 물질을 정상세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또 많은 비타민 C를 주워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암세포는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주워 먹은 데다가 과산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 게 암세포입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비타민 C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산화수소를 처리할 능력들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바람에 이제 암세포가 죽어나가게 된다는 게 비타민 C 고농도 주사요법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부작용이 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좀 입이 마르다, 몸이 좀 처진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접근해서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인데요. 수술은 몸에 흉터가 남는다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유방의 모양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좀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뭐 복원 수술도 하고, 남아있는 유방으로 이제 성형도 하고, 예쁘게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려고 하긴 하지만, 흉터와 모양의 변형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방사선요법은 피부를 통해서 유선 조직의 암세포를 이제 찾아서 없애는 게 치료 방법인데, 피부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피부는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 안에 이제 유선 조직,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에서 생긴 암세포, 거기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부를 통해서 쬐 수밖에 없어요. 쬐다 보면 이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그렇게 변성이 되고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가 잘 안 돌아오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 피부에 다시 또 방사선을 쬐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내가 부분적으로 유방을 수술을 했을 때 한 번 쬐고 평생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암 주사 치료인데요. 주사 치료는 전신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치료법이죠. 그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내 몸에 괜찮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세포들까지도 많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포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빨리빨리 변하는 유전자를 차단시켜버리고 암세포를 망가뜨리고 세포막을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주사약의 기전 때문에 정상세포도 그런 영향을 일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 뭐 머리가 안 난다, 뭐 이게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진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를 따져봤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두 가지가 먹고 싸는 게 장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장세포의 점막 손상 자체를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잘 못 먹게 되고 잘 못 사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잘 못 먹게 되니까 내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그런 세포, 근근히 살아가는 세포를 잘 안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살리고 있었는데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기에다가 항암 주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들이 더 망가지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현대의학 치료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 대체의학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냥 막연한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의학이 좀 더 이제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1990년대 말에 이제 20세기 말에 이 시작이 됐고 자리를 좀 잡는 것은 21세기 이제 초에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에는 물론 뭐 그 전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제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한 게 한 2010년 전후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벌써 한 10몇 년 이제 됐잖아요. 그런 기능의학이 하는 일들은 현대의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요법이라든지 현대 상황의 치료요법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게 되고요. 좀 받아들이고, 또 대체의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메디칼 닥터의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디칼 닥터가 하는 것 이외에는 좀 이제 대체의학 스럽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각각의 장점들을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 라는 식의 그런 논리가 대체의학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보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인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그 외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냥 다 대체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적인 분야가요. 물론 이제 동양의학까지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 이제 대체의학인데, 기능의학은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현대의학적인 전통적인 현대의학의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면허가 걸려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면허가 걸려 있는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또 장점들을 따와 가지고 완전히 이게 믹스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혈액 검사도 할 수 없고,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뭐 CT, MRI 이런 것들도 뭐 해볼 수가 없고,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능의학은 그런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또 볼 수가 있고, 현대의학에서 주로 하는 검사들, 뭐 똑같은 혈액 검사라고 하더라도 몸의 기능을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찾아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을 관리하는 데는 기능의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건강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사물들이 다 있죠. 따로따로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내 몸을 보더라도 내 몸이라고 하는 그 개체 자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눈, 코, 입, 팔, 다리가 제자리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심장, 폐, 위장,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구조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떨렁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체를 계속 유지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바로 먹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영양적인 요소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냥 먹기만 먹으면서 똥만 싸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개발을 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각, 사고, 마음, 이제 에너지, 영성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조화롭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건강한 개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슈퍼에 가가지고 식재료를 딱 사왔어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물론 뭐 따듬어야 되겠죠. 뭐 씻고 따듬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 솥에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든 아니면 뭐 후라이팬에서 볶든 뭔가 그릇이 있어야,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다음에 그릇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그릇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죠. 맛있게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넣는 그런 재료들 자체가 이제 영양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떨렁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의 정성, 요리사의 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게 딱 나왔을 때 아주 보기 좋고 맛이 좋고 멋진 요리가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그릇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 성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성,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되어 있을 때 멋진 개체로서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방에 생기는 질환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흔적도 없이 생기는 것들이 대개 이제 불편감, 찌릿함, 아니면 뭐 통증, 그 다음에 붓기,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흔적을 남기고 생기는 것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염증과 종양입니다. 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혹 중에서도 좀 괜찮은 혹,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 혹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검사를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흔적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음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유방에 양성 질환이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양성 질환 중에서 가장 독한 거는 암이에요. 이거는 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에는 양성적인 염증 또는 이 이제 혹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표적이게 되겠죠. 유방암이 생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이트마다 주장하는 원인들은 다 달라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매칭되는 우리 몸의 증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어떤 것이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것은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를 잘 봐야지 되는데요. 뭐 나이 이런 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유전적인 부분 뭐 엄마가 뭐 유방암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내가 먹는 음식의 변화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노력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고 노력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몸의 문제들을 찾아내면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유방암의 3대 표준요법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내가 이제 그런 받았던 치료법들이 과연 이런 원인을 없애는 것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이는 거꾸로 돌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별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유전자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는 내가 표준요법을 받든 뭐 아니면 식이요법을 하든 뭐 다른 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방암의 인자들을 잘 찾아봐야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수술이 바꿔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잘 먹게 되나? 못 자던 잠을 잘 자게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마시고 막 그렇게 없으면 못 살던 그런 커피가 갑자기 안 마시고 싶어지나?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방사선 문제,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방사선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주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방사선의 문제가 내 암을 치료하는데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3대 표준요법이 유방암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인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질병을 이겨내는 항암요법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런 생활 습관이 암을 유발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방암을 유발해요. 이런 거는 별로 없을 텐데요. 유방암과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80% 정도는 여성 호르몬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한 20% 정도는 척추 질환과도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방이 가슴이다 보니까 척추 측만과도 좀 관련이 될 수가 있고요. 척추 측만은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목, 아니면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게 있거나,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척추 측만이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또 호르몬의 문제는 내가 바깥에서 먹는 피임약, 아니면 갱년기 때문에 먹는 그런 이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난임, 불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호르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유방암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 자체로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몇몇 가지 문제들이 더 얹혀지게 되면 문제는 생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일단은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호르몬은 다 쓰고 나면 장으로 버려지거든요. 특히나 난소에서 만들어져서 자궁과 유방에 영향을 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에서 일단 한번 처리가 돼서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버려지게 돼요. 내 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약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석유화학 제품들이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간을 통해서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방법으로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시 또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몸에는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호르몬의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고, 내가 생활 습관, 자세 때문에 20%의 척추 측만의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위암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방과 자궁, 난소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커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커피들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나 봐요. 이게 굉장히 대규모로 연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커피 한두 잔 일단 괜찮다입니다. 또 커피 한두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 커피를 마시면 괜찮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내가 좀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찌꺼기가 남지 않고 다 녹는 거, 믹스 커피 이런 것들도 인스턴트 커피의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는 그런 커피라고 하더라도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은 인스턴트 커피로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인스턴트 커피는 위험도를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요, 원두 커피를 이제 내려서 먹을 정도의 정성을 이렇게 쏟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잘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내가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인스턴트 커피 쭉 찢어가지고 이게 물 타가지고 그냥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도 나쁠 가능성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커피 하나만의 초점으로 딱 봐서 원두 커피는 마셔도 되고 인스턴트 커피는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를 좀 가져가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커피는 대표적인 이뇨작용을 하는 이 식품 중에 또 하나거든요. 내가 탈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원두커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두커피의 효과를 능가하는 나쁜 영향들을 미치는 벌써 이미 탈수가 내 몸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별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뭐 질병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끊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절한 양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내 몸에 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탈수가 혹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커피를 좀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브래지어가 여성들한테는 사실 뭐 뺄 수 없는 속옷이죠. 뭐 브래지어 없이 다니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부터 탈피하고자 노 브래지어 데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또 연예인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브래지어의 속옷 답답함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의 시선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브래지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와이어 브래지어라든지 뭐 원더브라, 가슴을 완전히 이렇게 모아주는 쪼아주는 그런 이제 브라는 사실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게 되고, 대부분 이제 끈이 없고 여유가 있는 그런 브래지어를 많이 사용은 하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브래지어의 그 특징 자체가 가슴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좀 이제 막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여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이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것이 활동하는 시간에 계속 되는 거, 이게 이제 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뭐 호주에 계시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규모 연구였는데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면 이게 림프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림프 순환에 대해 가지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이렇게 뭐 적극성을 띠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리는 조금 접어두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림프가 문제를 일으키면 질병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먼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의 순환 자체가 어떠냐, 림프에서 얼마나 잘 막아내 줄 수가 있느냐가 병의 심각성 정도도 이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겨드랑이 임파선을 많이 제거를 했을 경우에 팔이 붓는 림프 부종, 이럴 때나 림프에 관심을 갖지 그 이외에는 림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정맥으로 많은 부분이 흐르고요, 정맥으로 흐르지 못하는 것은 림프로 흐르게 되는데, 이 정맥은 그래도 많은 양이다 보니까 줄줄줄 밀려가지고 흘러가게 되고, 동맥이 계속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밀려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림프는 오로지 주변에서의 역할로 조금씩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압박을 꽉 하고 있다 그러면 정체가 되거든요. 정체가 되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유방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림프의 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브래지어다 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브래지어가 뒷끈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해당되는 그 라인 부위 자체가 약간 이제 하부 흉추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부위를 꽉 쬐게 되면요, 갈비뼈가 일단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거 효과와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치료를 붕대를 감거나 깁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을 부러지면 깁스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브래지어를 너무 꽉 착용했을 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떨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브래지어를 구입한 지 좀 됐는데
내가 그 사이에 체중이 좀 늘었어요. 이럴 때 제일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체중이 좀 늘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살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래지어를 새로 사게 되면 살을 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사기보다는 옛날 브래지어를 계속 쓰면서 좀 쫄려도 조금만 참지 뭐 이게 이제 계속되는데, 이 만성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두드리면 아픕니까? 전혀 안 아프죠. 이걸 만약에 남이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폭력인데 이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게 건데요. 이게 한 달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낙수물에 바위가 뚫어지고 깨지잖아요. 이 부위에 엄청나게 멍도 들고 어쩌면 피가 날 수도 있고 뼈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아프다라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아프다는 게 믿겨질 것 같아요? 아니, 그 톡톡톡 하는 게 뭐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 몸에서 시시각각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만성질환의 본질입니다. 내가 계속 가슴을 쪼아가지고 호흡을 낮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 산소 포화도가 비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적이라고 해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림프가 정체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유방암을 유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Y 없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브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잠잘 때는 꼭 풀고 잠을 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꼭 유방 마사지를 꼭 해줘라. 특히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조금 살짝 돌리면 좀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꼭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나 남자가 만져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유방암 환자는 내가 내 가슴 보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괴로운데 남편한테 보여주기도 민망해요. 그렇게 해서 손을 잘 못 대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자가 가슴을 만져주는 거는 그냥 만지는 거에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손이 대부분 남자들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는 거, 또 마사지의 효과, 그리고 접촉과 이성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내 몸에 이제 호르몬,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옆에 남편이 또 뭐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인간관계가 또 잘 유지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줄어들게 되고 유방에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회복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밤에도 조명이 이렇게 막 밝다 보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많이 짧아졌죠. 근데 수면 시간을 아무리 길게 늘리려고 해도 중간에 깨가지고 수면을 방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뭐 화장실 간다고 이제 뭐 깨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수면이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는 거, 또 자다가 중간에 깨는 거,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 이럴 때 항상 내 몸은 문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암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게 수면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또 잘 만들어져야지 돼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또 뇌에서 잘 사용이 되려면 장이 편안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장이 편안해져야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지고,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야 항암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잘 만들어져야지 수면을 잘 자는데, 거꾸로 가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고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면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이제 공연은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꼭 이제 뭐 유방암, 아니면 좀 더 넓게는 암, 좀 더 넓게는 뭐 질병에 대해서 내 몸이 회복하는 시간 자체가 일단 없어지고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원인 교정은 이 식습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몸을 가장 급속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제를 혼자 스스로 뭔가 교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한데, 먹는 음식은 내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의 결과만 있으면 내가 힘을 내고 다시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사실 본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하지만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들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으면 다 삐뚤삐뚤하게 생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먹는 걸로 많은 부분을 바꿔야지 되고, 실제로 그걸 바꿔서 내 몸이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70점, 80점까지는 먹는 걸로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암세포 중에서는 포도당을 먹지 않고 케톤이라는 다른 걸 먹고 사는 암세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이 포도당이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게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인슐린을 조작할 수 있는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여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식단을 분석해 보면 탄수화물이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단백질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한 10%에서 한 15%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언제 먹느냐? 주로 간식과 야식을 먹을 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야식으로 먹는 거, 또 내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이제 줄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 자체가, 칼로리의 비율이 올라가게 돼요. 이 자체를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식단이 단백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암이 걸릴 정도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백질은 소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 중에, 식재료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단백질을 많은 양으로 섭취를 하기보다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절로 지방의 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단에서 이제 구성을 봤을 때 탄수화물 비율보다 지방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됐을 때가 바로 이제 저탄고지의 시작이다. 이게 암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탄고지 이러면 한때는 삼겹살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에 붙어 있는 뭐 지방도 먹고, 거기에 또 커피에도 버터를 넣어서 먹고, 고기 구울 때 또 버터를 더 넣어서 먹고, 올리브유를 막 퍼먹고, 샐러드에 왕창 뿌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탄고지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을 때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의 개선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런 이제 지방을 먹어야지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바른 저탄고지의 개념을 알아가시면서 저탄고지가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먹는 식단 중에 주로 즐겨 먹는, 또 간식으로 먹는 그런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조절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밥입니다. 쌀밥을 안 먹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잘 드신다는 것은 내가 간식으로 먹는 것을 주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참으로 먹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식사로 먹지 않아야지 되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형, 그러니까 이 동양형 패스트푸드에 해당이 돼요. 뭐 국수 금방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전 부쳐서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과 지방이 같이 붙어서 이제 먹을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식사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고 깔끔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일 조심하셔야지 되는 것은 내가 간을 잘 맞춰서 먹는 음식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중요하고요. 소금과 탄수화물이 붙으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은 지방하고 같이 붙어도 또 문제가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를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밀가루로 굽는 거, 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짜게 먹는 사람이 과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비만으로 갈 가능성,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소금을 적게 먹고 지방을 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지방을 안 먹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탄수화물이 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걸 제한한 내가 식단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이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한번 따져봐야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물이에요. 두 번째는 체온입니다. 세 번째는 공기가 되고요. 네 번째는 영양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물입니다. 내 몸에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물은 세포 주변에 가득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다. 물론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을 경우에는 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대사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또 문제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만 해도 문제인데, 네 번째는 소화가 안 되게 돼요. 위산, 담즙산, 췌장 소화 효소액,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나오고, 물론 씹을 때 침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 성분들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곤란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계속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을 한번 먹고 그걸 얼마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냐, 그걸 이제 함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소금이 내 몸에 충분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소금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소금을 줄여서 먹는다는 것도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요. 결국은 내가 숨 쉬는 것도 어렵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하고, 체온 조절도 못하게 하고, 소화 흡수도 제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포가 항상 고장나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고장난 세포가 아예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잘 수리가 돼서 또 쓸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공복입니다. 단식이에요. 근데 단식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큰데요. 내가 평생 굶으면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포가 또 만들어지고 수리되는 데는 적절한 양의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지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유지도 하면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문들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한 8시간 정도 공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우리가 수면 시간 동안 먹진 않으니까 8시간의 이제 공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첫 번째 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공복이다, 뭐 16시간 공복이다, 이것을 일주일 계속 한다, 아니면 어떤 날은 완전히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것을 5대 2로 한다. 7일이니까 5일은
식사를 다 하고 이틀은 좀 이제 덜 먹고 그 다음에 주말 단식을 한다. 뭐 24시간 단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간헐적 단식의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공복 시간을 줄여가지고 손상된 세포를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떨 때가 가장 과도하냐? 배가 고픈데도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16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고 뭐 하루를 안 먹어야지 되고 24시간을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시간에 구애를 받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표현할 때는요, 디지털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몇 그램, 지방을 몇 그램, 아니면 칼로리를 어떻게 따지고 시간을 언제 먹어야지 되고 몇 시간을 굶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량화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요, 인생은 아날로그예요. 배가 고프면 좀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건너뛸 수도 있고 고프면 뭐 하루에 뭐 오전에라도 내가 2끼를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날로그 인생인데요. 너무 정량화 되어 가지고 내 몸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정량화에 내 몸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게 안 맞고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시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는 게 좋은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헛헛한 느낌이 좀 들어서 자꾸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탈수와 단백질 결핍을 꼭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내 몸에 물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헛헛한 느낌을 계속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복감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식단에 들어있는 지방의 또 효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으로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공복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이 세포가 이제 교정이 되고 그렇게 교정되고 회복된 세포가 다시 소화 능력을 회복하고 그 소화 능력을 회복한 것이 단백질 소화를 더 잘 되도록 하고 내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함수 능력을 더 키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공복감에 어려움 없이 간헐적 단식을 잘 해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산패된 기름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계속 탄수화물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설탕, 밀가루, 뭐 술, 담배, 뭐 이 음료수 이런 거 나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방에 그렇게 숨어 있는 나쁜 간첩 같은, 간첩도 무장공비면 누가 다 경계를 할 텐데 주민처럼 숨어 있는 간첩은 굉장히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용유가 됩니다. 식용유는 곡물에서 추출한 기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출할 때 화학약품들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지만 곡물에 들어있는 오메가6라고 하는 약간 좀 이제 염증을 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름들이 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들을 쓰는 게 대부분 어떻습니까? 굽고 튀기고 이럴 때 쓰게 되는데 그때 바로 지방과 탄수화물의 결합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는 또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 몸에 이제 만성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달리 비교적 소화시키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식용유를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비슷한 게 좋은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리브유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그렇게 산패된 올리브유가 있다 그러면 꼭 버리시는 게 좋고요. 내 몸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영양제도 이 투명한 통에 들어있거나 너무 대량으로 들어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큰 대량 용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은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기름 성분의 산패된 기름, 나쁜 기름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뭐 유통기한이 제일 쉽기는 하겠죠. 이 유통기한 중에서도 제조 연료들로 나오잖아요. 그 제조 기간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콜레스테롤인데요. 뭐 저희 사이트에서도 콜레스테롤 뭐 100만 조회수를 찍을 만큼 콜레스테롤은 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수치를 막 올리셔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물론 이제 혈관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준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치료를 해야지 되는 가이드라인인데, 일반인들한테도 그것이 다 오로지 뭐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대학을 가기는 가지만 대학을 안 가도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를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콜레스테롤의 이제 측면으로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여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HDL,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 다음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가지고 총 콜레스테롤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다 콜레스테롤은 아닙니다. 중성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중성지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가 되느냐,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중성지방 수치가 변했다,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세포가 대사를 잘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노란 신호등이 이제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성지방은 말이 지방이지 지방을 먹고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줄여서 괜찮은가를 보는 거, 또 중성지방 수치를 보고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중성지방을 150 미만으로 맞춰야지 돼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미만으로 낮추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포 대사가 기본적으로는 잘 돌아가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셔야지 되는 거는 HDL 수치입니다. HDL 수치는 60 이상이 되어야지 돼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60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100 미만으로 유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실은 뭐 300이어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높은 수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250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은 콜레스테롤이 200보다는 좀 높기는 해도 내가 이제 대사 질환에서부터 이제 위험도는 조금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콜레스테롤을 적극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되잖아요. 왜냐하면 혈관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이 다른 문제는 안 생기느냐는 거예요. 혈압을 적극적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다른 문제는 안 생기느냐의 이야기랑 똑같은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무리 이제 떨어뜨려도 치매가 덜 생기도록 하는 거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러거든요.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그 다음 이어서 나타나게 돼요. 뭐 고혈압이 이미 있거나 당뇨가 이미 있거나 또 나타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단독적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내 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 그 기준이 중성지방 100 미만, HDL 60 이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좋다고 하면 HDL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HDL이 90 이상이 되면 문제는 또 생깁니다. 좋다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춥다 그래가지고 뭐 안에 뭐 옷도 있고 내복도 있고 세타도 있고 그 위에 또 뭐 조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몇몇 겹의 옷을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움직이기도 어렵고, 어디 들어가면 굉장히 더워서 또 옷을 한참 벗어야 되고, 나갈 때는 또 옷을 한참 입어야 되고, 이런 불편감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HDL도 좋은 콜레스테롤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경고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경고 신호등이 켜졌냐면 바로 내가 탈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상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250 정도 이하로 유지를 했을 때는 LDL 수치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뭐 15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150 사이가 되고 내가 식이요법을 조금 더 잘한다 이런 분들은 LDL 수치를 100 미만으로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LDL 수치가 150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LDL은 또 다 나쁜 게 아니고 정말 나쁜 놈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분자의 LDL입니다. 그래서 Small Dense LD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총합해서 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치를 지켰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1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170, 180 정도까지 된다 하더라도 LDL 수치가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마냥 위험하다, 마냥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거는요,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내 몸의 세포 대사를 망가뜨리거든요. 세포 대사가 망가지면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것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장 기능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먹는 콜레스테롤 음식으로도 한 20% 정도 영향을 받지만 간에서 필요에 따라서 80% 정도는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내 몸에 만성염증이 많아서 많은 세포가 손상이 되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장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장 관리를 하려면 음식을 또 조절해야지 되죠. 그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는 거예요. 또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성지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만 조절을 잘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라든지 다른 부위, 내장 지방 이런 데 쌓이는 지방을 또 줄여낼 수가 있고요, 장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생각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의 시작이 마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문제는 점점 진행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는 맨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좋아져야지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은 다 좋아졌는데 늘 불안하게 질병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계속 꿈꾸면 성공할 수 있고, 뭐 실패를 계속 꿈꾸면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조절을 하고 쉽게 이게 바꾸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드러날 때 실제로 문제든 더 심각하게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물론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있는 그 그릇을, 형태를 또 부서진 곳을, 망가진 곳을 잘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을, 또 긍정적인 마음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독소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환경 호르몬 중에 뭐 계면 활성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성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자궁 난소에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비누, 뭐 샴푸,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미세먼지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부터 피하려면 미세먼지를 또 피해야지 되고, 내가 농약 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풀 먹인 고기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자기의 살아가는 범위 자체를 줄여야지만 내가 비로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쓴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내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최소화시키려면 점막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피부로 들어오는 화장품 같은 건 피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뭐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점막으로 들어오는 유해 환경 독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도 있어요. 그 독소들을 총칭해 가지고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염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활성산소, 그런 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활성산소인데요. 어쨌든 만성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의 본부가 장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장이 좋아야지 만성염증이 일단 안 생기게 되고요. 외부에서 어떻게든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그런 이 독소들이 간에서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장으로 버려졌을 때 쓰레기가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장이에요. 여러 가지 점막 중에 장 점막이 튼튼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독소로부터 내 몸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소가 안 생기도록 한다는 것은요,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뭐 냄새도 안 맡고 먹지도 않고 맛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살아가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몸에서는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은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는 없다. 그거면 이제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학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심을 갖는 뭐 최적의 나이, 뭐 아니면 건강에 관심을 갖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나이가 대부분 은퇴하실 즈음이 됩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뭐 건강에 별로 관심을 잘 갖지를 않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좀 이루고 뭐 인생의 이제 중반을 조금 지나갈 때, 이럴 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것이 진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은퇴학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물을 잘 마시는 거고, 탈수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고,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고, 호흡을 잘 하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네 가지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복고풍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이제 뭐 레트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졌지만,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따라가면은 내가 결국은 그 몸통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유행스러운 그 옷차림이 계속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팬티는 다 입고 있어요. 그런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유행을 따라갈 수 있고 멋을 좀 더 낼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